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문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30, 9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입니다. 네. 하도 날씨가, 기온도 이제, 21도, 2도 지금 정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이 17도, 18도인데, 사람이 가장 상쾌하게 느끼는 기온이 18도라고 그러는데, 기온도 좋고, 바람이 약간 불어서 그런지 하늘도 파랗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 하늘을 우리가 이 자연이 준, 신이 우리에게 주는 예술 작품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가을 날씨를 우리가 그래도 즐기면서 한 번씩 이렇게 점심 먹으러 가다가 하늘 한번 딱 쳐다보면, 파란 하늘 보면서, 일상의 약간 어떤 고뇌와 번뇌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서, 참 가슴이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드는데, 네,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가을 하늘 해가지고 따왔습니다. 하늘 한번 보시라고. 네. 그러면, 웜의 신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대구에 계시는 정재희 님이라고, 꼭 한번 뵙고 싶다. 회사 대표번호 알고 싶었는데,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 하면 저희 회사 대표번호랑 주소까지 다 나옵니다. 여의도의 중소기업 중앙에 있고요. 내일도 제가 나와서 아마 하루 종일 일할 것 같습니다. 10월 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즘 그 월간 전망 자료 만들 때 한 8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하루 종일 회사 와 있을 건데, 혹시라도, 네, 대구에 계시다고 하니까, 찾아오고 싶으시면 내일 오후 한 3시, 4시에는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 번호는 784에 3520번이고요. 다른 날 오시고 싶으시면, 저희 대표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이 아마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비님이 프랑스의 가수 조르주 무스타키의 노래를 들으면 가을이 서서히 피부로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좀 전에 조르주 무스타키, 사실 저는 어떤 분인지 몰랐거든요. 1932년생이신가 그러고 2013년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집트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이 샹숑이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좋은 가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일하다가 잠시 쉬고 싶을 때 또 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김문수 382조 원 퇴직연금 국민연금처럼 굴려 수익률 개선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이시군요.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 앞으로 국민연금이 지금 1200조 됐고 퇴직연금이 빠르게 그 AUM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전체 자산이 이 400조 계속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퇴직연금을 너무 다들 좀 방치해 놓고 계셔가지고 저희 회사도 이번에 로보 어드바이저 개발해서 테스트 베드 신청했습니다. 예, 신청해서 아마 10월 중으로 실사도 나오고 그럴 건데 퇴직연금이 너무 다 방치돼 있으셔가지고요. 로보 어드바이저를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퇴직연금 계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도
로보 어드바이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허가를 다 받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82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의 기금형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고요. 현재 개인이나 업체가 증권사, 은행 등을 통해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공단 같은 전문 운영 조직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경우 전문 운영 조직과 금융사 모두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경쟁이 발생해서 가입자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네, 이건 맞습니다. 경쟁을 시키면 됩니다. 경쟁을 시키면 처음에 지금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도 보니까 1인당 뭐 1,8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해놨었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조심스럽게 혹시나 모를 그런 위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는 건 맞는데 시장의 기능에 맡겨가지고 경쟁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은 앞으로 국민연금 규모를 추월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연금 체계이고 국민연금처럼 수익률과 안정성을 보장해 운용을 하면 고령자 노후 보장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이 됐고 계약형으로 운용이 됐습니다. 가입자가 금융사를 통해 운용하는 방식인데 원금 보장 상품에 기반을 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0년간. 10년이면 물가가 한 3배 올랐잖아요. 네. 그 정도 올랐는데 2%씩 해가지고 원금 보장으로 저렇게 운용을 하면 저는 안 하고 싶다 했잖아요. 네, 저렇게 운용이 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계속 까먹게 되니까요. 물가랑 비교해 보면. 그래서 고용노동부 방침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를 금융사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같은 전문 운용 조직에 맡기도록 선택지를 주겠다는 거고요. 정치권에서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통째로 맡기는 방식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경우 기존에 이를 관리하던 금융사들의 반발 등이 만만찮아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나이로의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 기회 축소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정년 이후 촉탁직 등으로 계속 고용하게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겠죠. 뭐 저도 그렇고 웬만하면 요즘 65세 뭐 70세까지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면 또 청년 실업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에서는 또 다음 세대한테 좀 물려주고 그런데 노련한 베테랑 같은 그런 시니어 분들은 회사에서 또 촉탁직으로 해서 계속 그 고급 인력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는 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니까요. 네, 그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내고 근로자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도록 한 제도이고요. 55세 이후. 잠깐만. 저도 좀 있으면 이제 수령을 받을 수가 있네요. 현재 퇴직연금은 개인이나 업체가 증권사, 보험사 등을 통해 운용하는데 수익률이 낮아서 국민연금처럼 별도의 전문 조직이 운용하는 기금형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네. 네, 저희가 이 개발한 로보 어드바이저가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일단 잘 되면 이번에 그 테스트에 잘 통과하면 네,
많이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110년 만에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 이 참, 일단 기사 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감증명서 표본이다. 그죠? 표본. 동사무소 가보면, 이제는 뭐 이름도 주민센터인가요? 가보면 항상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홍길동이라는 실제 실명을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네, 가보면 항상 홍길동이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81년생으로 나오네요. 81년. 1월 23일생이고, 1, 2, 3, 4, 5, 6, 7. 네. 자, 30일부터, 오늘부터네요. 인감증명서도 온라인에서 뜰 수 있게 된다. 1914년 도입 이후 110년 만이네요. 일제시대 때 도입이 됐다, 그죠? 행안부는 30일부터 면허 신청, 그리고 경력 증명용 인감 증명서를 정부의 전자민원 창구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각종 거래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고요. 1914년에 도입된 이후에 주민센터는 구청에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절차를 거쳐서 발급받으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은 인감증명서는 인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경우 한 통당 수수료가 600원인데 온라인에서 발급받으면 무료입니다. 예, 주민센터 가도 발급은 받을 수 있네요. 다만 모든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뗄 수는 없고요. 경력 증명이나 면허 신청 등 목적의 인감증명서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군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와 채권 담보 설정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와 은행 대출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와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발급받아야 되군요. 요 부분 안 읽어봤으면, 예, 부동산 매매할 때 온라인에서 떼갔다가 또 일 2번 할 뻔했다, 그죠?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발급된 이 인감증명서가 총 2,984만 통으로 이 중 500만 통이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라고 합니다. 행안부는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을 찾아가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직장인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인감증명서 이걸 보면서 처음에 웃었냐면요. 제가 어학연수를 갔던 게 1991년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은행 스미토모 뱅크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제가 있었던 곳이 재팬타운 바로 옆이라 가지고 스미토모 뱅크 가서 계좌도 개설하고, 그리고 책북, 미국은 책북이 있잖아요. 책을 딱 자기 퍼스널 책인 거죠. 개인 수표. 개인이 책북에다가 쫙 해가지고 식당에서 350불 나왔다고 하면 거기다가 팁 한 15%, 20% 해가지고 425불 딱 해가지고 책을 딱 주면 되죠. 책을 딱 주면 그 책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다 받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와, 되게 신기했거든요. 아니, 나를 어떻게 믿고, 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책 딱 해가지고 딱 그 정도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다 하나의 그 시스템이 서로 약간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 외에 뭐 많은 미국에서 뭐 면허증을 발급을 받든 아니면 그렇게 은행 계좌 개설을 하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의 사인, 네, 나의 사인 자체가 하나의 그게 신용이 되고 말 그대로 신용사회구나. 한마디로 제가 야,
서로 믿는 신용사회구나. 예, 그렇게 알았고,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우리 때는 뭐 국민학교였지만요. 보면 미국의 최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일화 중에 뭐 사과나무 어쩌고 하면서 정직, 예, 정직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미국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를 정직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110년 전에 만들었던 이 인감증명서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웬만한 거래할 때마다 인감증명서 떼오라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찍어주는 이 도장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거잖아요. 사인도 아니고 도장인데 도장을 파서 실제 대면을 하는 거잖아요. 얼굴 보면서 대면하면서 다 도장 찍는 건데 신분증 확인도 하고 그런데 이 도장이 등록된 인감 도장인지 그걸로 또 증명서를 떼우고 야, 이거 110년 전에 했던 걸 지금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요즘도 인감증명서 뭐 떼야 될 일이 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떼러 갈 때마다 야, 이거 하나 못 봤구나. 이 정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인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와서 좀 놀라는 게 있잖아요.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냥 노트북 같은 거 그냥 올려놓고 가고 핸드폰 그냥 올려놓고 가고 자리 지킨다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다 막 올려놓고도 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타벅스에서 막 일을 할 때는요. 2시간, 3시간 일하다가 그냥 노트북하고 뭐 제 가방 그대로 다 놔두고 살짝 나가서 밥 먹고 오거든요. 밥 먹고 한 1시간, 4, 50분, 1시간이 이렇게 걸려서 와서 다시 일을 하는데, 이 얘기하면, 박전무 진상 손님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건데,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신뢰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일제시대 때 생긴 이 인감 증명서, 저는 이걸 과감하게 한번 철폐할 그 정도 안 되나?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안 되나? 근데 방금 세계인들이 놀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이라고 돼 있는데, 또 읽어보니까 경력증명 면허 신청할 때만 되고, 뭐 또 실제 거래할 때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한번 과감하게 한번 철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벌이 그 부분만 좀 강화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 비효율성에 따른 그 비용,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멀티플을 또 다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멀티플이 다운된 게 뭡니까? 기업에 대한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그 불신을 이번에 상법 아까 퇴직연금이 382조라 했는데 상법 제 382조에 이사의 충실 의무가 있다 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사회에 은근 또 불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산가라든지 이런 분들부터 먼저 이제 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감하게 한번 이런 우리 사회에 참 신뢰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이 엄청난 시간적 비용, 네, 없어졌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입니다. 르포 그렇게 지었는데도 대도시 중 최저 서울 아파트값 늘 뜨거운 이유다.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누가 쓰신 거죠? 아유, 우리 최준영 박사님이 쓰신 글이네요. 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내수는 회복되지 않고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인 98만 명 규모에 이르고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망설이고 있고 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더 정확히는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고 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주택가격 상승은 철저하게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요. 서울에서도 한강을 접하고 있는 일부 지역과 신축 아파트 가격만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의 나머지 지역도 철저하게 외면당했고요. 한강 조망이라는 미래가치,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제공하는 삶의 질 향상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은 아파트 자체가 부족하고 기존 아파트들은 낡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향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군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아파트 정말 많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아파트 자체가 서울이 부족하군요. 자, 대도시 주택 종류별 구성비 돼 있는데 전국에 지금 아파트 비중이 64.6%이네요. 세 채 중에 두 채가 아파트다, 그죠? 그리고 연립 다세대가 14.5, 단독주택이 20%. 다섯 채 중에 한 채는 단독주택이고 3분의 2가 3분의 2니까 그죠? 65%인데 아파트가 있고 연립 다세대가 14.5 이렇습니다. 자, 밑에 봤더니 세종시는 아파트가 87%나 되네요. 네. 행정 수도처럼 되면서 뭐 수도는 아니지만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고요. 와, 광주가 의외로 81.5% 아파트가 많네요. 자, 그 다음이 대전 75.6, 대구도 75, 울산도 74, 네 채 중에 세 채는 다 아파트다, 그죠? 여기는 빌라랑 이런 비중이 좀 낮네요. 그러니까 울산도 73, 인천 갑자기 67로 뚝 떨어지네. 부산이 69, 그리고 서울이 59.8입니다. 서울이 60%가 안 되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 연립 다세대가 많네요. 서울은. 연립 다세대가 30%, 단독주택이 생각보다 적네요. 9.2%.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 서울은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고 수요는 가장 많지만 공급이 가장 부족한 곳이 서울인 것이다. 반대로 다세대 연립주택 비율이 30.1로 가장 높고 서울의 1인당 지역 총소득은 6,377만 원으로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지만 수요자가 선호하는 아파트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언제나 불안하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군요. 요즘 다들 아파트 살려고 그러지 누가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갈수록 이 30대 부부들 보면 아파트도 낡은 아파트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자, 아파트는 1970년 이래 지식인들로부터 천박한 욕망의 대상이자 경관을 파괴하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간주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네요. 아파트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체 공간에서 스스로 해결해 왔고, 우리의 삶은 집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게 주차가 그러네요. 주차장, 적당한 녹지, 학교와 어린이집 등 많은 공간과 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요소들을 입주자의 부담으로 확보한 공간에서 아파트가 해결하고 있고,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학교 용지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 정작 이런 일을 해야 할 지자체들은 뒷짐을 짓고 있는 사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공이 제공해야 하는 공간을 공급하는 역할까지 또 맡아온 거네요. 1인당 지역 총소득이 나오는데 서울이 6,377만 원이고 인천이 4천만 원 정도고요. 경기가 4,700이네요. 강원은 3,500입니다. 세종이 4,600, 충남이 4,800이고요. 충남이 오히려 인천보다 더 높네요. 인천이 생각보다 낮다, 그죠? 인천이 4천이 안 되는데 충남, 세종, 충북 전부 다 인천보다 높습니다. 자, 울산은 요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네요. 5,600만 원이고요. 대구가 3,400. 야, 대구가 보니까 1인당 지역 총소득이 제일 낮네요. 전남, 광주, 전북, 경남, 제주보다도 낮습니다. 대구가. 의외다, 그죠? 자, 부산, 대구 바로 위에 있네요. 3,400. 야, 한때 서울 다음으로 제2의 도시고, 그죠? 일본의 동경이 있고 오사카가 있다면 이 부산이 약간 오사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굉장히 낙후되어 있네요. 야, 참. 저는 서울하고 인천하고 차이 너무 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서울하고 대구, 부산 보니까 야, 참 이렇게 차이 나나 싶네요. 와. 자, 1976년 10월 20일자 동아일보에서 실린 주택공사의 잠실 5단지 분양 광고는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의 조건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함을 보여준다. 잠실 5단지 지금 우리 최성무가 거기 들어가서 전세 살고 있는데 1976년이었군요. 분양 광고였으니까 실제로 입주하는 거는 아마 한 79년 정도 됐겠다, 그죠? 당시 주택공사의 광고는 3,930세대에 이르는 대단지를 강조하면서 10% 수준의 낮은 건폐율과 70m에 이르는 널찍한 동간 간격과 넓은 녹지, 수영장과 상가 등 풍부한 복지시설, 그리고 전기통신 등을 지하 공동구에 매설하여 미관과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을 내세우고 있었고 50년 사이에 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추가되었을 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주 공간이 대단지 아파트밖에 없다는 사실도 변함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 신축 아파트는 또 1층이 주차장이 없어요. 전부 지하 1, 2, 3층으로 다 주차장을 밑으로 넣어버리고 1층은 보면 차가 없는 그런 공간이 되면서 굉장히 아파트 자체는 되게 높아져 가지고 햇빛도 좀 잘 안 들어오고 하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뭐 놀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주거 공간이 좀 쾌적해졌다. 차가 없으니까 안전하고 그죠. 계속 아파트들이 발전을 하네 보니까 진화. 자,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과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요. 지자체는 이러한 과정을 도와주기보다는 자신들이 해야 할 사항들을 기부 체납이나 공공기여라는 명분으로 떠넘기기 일쑤고요. 이 과정에서 철저한 이론과 오래전에 무력화된 해외 사례를 적용할 것을 강요하는 전문가들이 책임 없이 권한만을 행사하면서 속도는 늦어지고 비용은 상승하지만 이를 고치려는
시도는 주택가격 상승을 조장한다는 비난만 받을 뿐입니다. 모두가 아파트에만 신경을 쓰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비아파트급 위주의 공간들은 점점 낙후되고 있고 벽돌 외장이라든지 반지하 옥탑방, 옥외 계단으로 대표되는 다세대 주택은 서울을 상징하는 주거 공간이기도 하다. 주택난 해소를 위한 1984년 11월 건축법 개정에 따라 등장한 다세대 주택은 기반시설 확충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켰기 때문에 도시 공간을 열악하게 만들었네요.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던 지역의 거주 환경 악화에 대한 지자체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투입보다는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재개발을 선호하게 만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저렴한 주거지 감소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더 좋은 주거 여건을 향한 욕구를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재건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부 체납을 토지나 임대주택으로 받기보다는 현금으로 받아서 타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건축 속도 향상 및 주거 환경 개선 재원 마련 양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임대 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지정한 타 지역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두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때 서울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꼽혔던 방배동 카페 골목 초입에는 뒷벌 어린이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복개천 위에 조성된 관계로 나무도 별로 없고 농구대와 바닥 분수만 있는 작은 공원이지만 사시사철 인접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마포구의 경의선 숲길같이 거창하지 않더라도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와 공존하면서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작은 공원은 잘 보여주고 있다. 욕망을 억누르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이용할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예.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다, 그죠? 솔루션까지.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긴 한데 칼럼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런데 이 최전용 박사님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네, 좋은 거 많이 알았네요. 예전에 누가 앞으로 서울 집값만 오를 것이다. 그 책을 쓴 게 있었는데 그 욕을 엄청 많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집값만 오를 것이다라고 해놓으니까 그 책을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안에 이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겠네요. 서울 집값, 서울 아파트 값만 오를 것이다 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모든 게 수요 공급인데 그죠? 항상 저도 보면 왜 공급 정책을 쓰지 않지? 늘 예전에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AI 칩 사실상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예, 요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좀 빠지고 오늘 반도체 주가도 좀 밀리긴 한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미국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사용을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고,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어차피 금지하니까 이쪽에서 먼저 야, 쓰지 마,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인가 싶기도 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반도체 H20을 구매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하네요. 아, H20이군요. H20은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성능을 낮춘 중국용 AI 반도체이고 중국 정부는 이런 반도체마저도 미국에 의존하지 말라고 자국 기업에 요구한 것입니다. 야, H200이나 뭐 앞으로 나오게 될 B100, 뭐 B200 이런 걸 미국이 수출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H20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중국에다가 AI 칩을 제공해주고 있었는데, 야, 의외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이번 지침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지와 같은 효과를 내고요. 블룸버그는 미국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지침의 형태를 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최근 몇 달간 자국 기업들의 엔비디아의 H칩, 요거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죠? 이 정부가 보낸 공고안에는 엔비디아 칩 대신에 화웨이 그리고 캠브리콘 등 자국 기업의 칩 구매를 장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규제 당국은 올해 초 BID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에 자국 칩을 구매하라는 또 지침을 내렸는데 이 같은 지침을 최첨단이 AI 반도체까지 확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AI 반도체보다는 범용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조치의 목적은 자국의 AI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거고요.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를 목표로 내세우고 천문학적인 지금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만 한 64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 기금을 추가로 조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 중 중국 비율 추이와 전망이 나오네요. 22년 1분기만 하더라도 25%에 달했는데 지금 12.2%입니다. 중국 비중이 반토막 났고 어차피 중국에 뭐 안 팔아도 워낙 지금 줄 서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자, 신설 중인 반도체 공장 수가 미국은 25개, 괄호하는 첨단 공장 수인데 25개 중에 8개가 첨단 공장이고 일본이 10개, 그리고 대만 10개, 한국 9개인데 중국 20개네요. 20개. 다행히 첨단 공장은 빵개입니다. 빵개. SMIC하고 창신 메모리. 자,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화웨이는 자회사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설계한 기린 칩뿐 아니라 엔비디아에 대항하겠다며 개발한 어센드 칩 등을 자사와 바이두 등 중국 기업에 납품하고 있고요. 중국의 대표 메모리 회사인 창신 메모리 등은 최근 자체 기술로 핵심 AI 반도체인 고대역 포용 메모리 이 HBM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화웨이는 최근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인 이 H100에 필적하는 어센드 910C 칩 개발을 완료하고 10월 중에 양산 예정으로 알려져 있네요. 와, H100에 필적하는 그런 칩이네요. 자,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중국 반도체 매출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엔비디아는 22년 말 시작된 미국 정부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로 최신 제품인 A100과 H100의 중국 수출이 막혔었고요.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로 중국 매출에 타격을 받은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번 조치 대상이 엔비디아의 H20에는 삼성전자의 HBM3가 탑재되어 있었군요. HBM 보면 삼성전자 HBM 도대체 언제 퀄 테스트 통과하냐 이랬지만 실제로 HBM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도 35% 이상 좀 차지했던 이유가 요렇게 저사양으로 나가는 엔비디아의 칩에 삼성전자의 HBM2나 HBM3가 탑재되기 때문이었는데
저사양도 중국에 팔지 마라. 근데 잠깐만요. 중국은 이제 HBM을 개발했다라고는 하는데 저기 아까 뭐였죠? SC 뭐니 하는 거에 어쨌든 H 910C 칩 뭐 이런데 어쨌든 HBM이 필요하고 그죠? 어 마이크론 걸 못 쓸 거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거를 계속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게 뭐 엔비디아의 H20을 예, 전자가 납품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 못 팔리니까 전자의 전자의 HBM3의 매출이 줄어들 거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중국 회사가 어차피 써야 되니까. 자, 중국 반도체 굴기가 성공할까? 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자국 칩 사용을 확대하고 있고, 실제 그 결과가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의 제품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화웨이 노트북 칭원 L540을 해체해서 분석해 본 결과 주요 칩 5개 가운데 3개가 중국산 제품이었군요. 칭원 L540은 중국의 상당수 정부기관이 쓰고 있고요. 수십 년간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진전이 더뎠었는데 미국의 제재 이후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부품 국산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말 화웨이가 내놓은 신규 스마트폰에 쓰인 부품의 90%가 중국산이었네요. 올해 초에는 디램과 낸드까지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현지에서는 사실상 100%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출시했던 그때 메이트 40의 국산화율은 29%에 불과했는데 4년 만에 국산화율을 3배 이상 끌어올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하면 제재할수록 이 분업화해서 그냥 한국 거 미국 거 갖다 쓰던 중국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들지 하면서 이 반도체 자금률을 오히려 앞당기게 되는 그런 악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사가 2개나 더 남았네요. 빨리 해야 됐다. 자, 주가 반토막 났던 LG엔솔 시총 2위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돼 있는데 품질도 세계 최고, 기술력도 세계 최고인데 억지 비판도 최고다. 이거 억가라고 하는군요. 차라리 한국 증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LG엔솔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 중국에서 열린 2024 중국 자동차 품질 연구 성과 시상식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을 제치고 배터리 품질 부문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한 투자자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상장하자마자 국내 증시 시가총액 2위로 화려하게 데뷔했던 LG엔솔이 반등의 모멘텀을 받고 있고 전기차 업계를 둘러싼 악재가 거치면서 증권가의 신선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거래 대금도 4조 한 8천억으로 코스피 10이 올랐고요. 거래대금 10위권 종목 중에서 LG엔솔보다 상승세가 가팔랐던 종목은 유한양행 뿐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LG엔솔이 지난 한 달 동안 25%로 많이 올랐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의 거품 논란과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이 겹치면서 LG엔솔의 주가는 지난달 8일 32만 1,000원까지 빠졌는데 22년 11월에 기록했던 고점 62만 4천원 대비해서 거의 딱 절반 수준이거든요. 자, 하지만 악재가 겹치고 호재가 겹치며 상황이 반전됐다고 하는데 전기차 밸류체인의 대장주인 테슬라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덕분이고 그죠? 이게 가장 크죠. 테슬라의 3, 4분기 전기차 인도량이 전년 동기 43만 대는 물론 시장 전반치인 46만 대로 웃도는
이번에 47만 대 정도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달 7일 191달러에서 이번 달, 지난달 7일만 하더라도 191달러였네요. 네, 지금은 260달러까지 70불 가까이 올랐습니다. 190에서 70이 올랐으니까, 그죠? 많이 올랐다, 그죠? 네. 35%, 35.8이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와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 변화 기대감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료주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미래에셋의 김철중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섹터 주가 추세 전환의 함수는 정책 및 보조금과 테슬라, BYD 등 전기차 상위 플레이어라면서 정책 함수들은 연말까지 지속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연기금도 사들이고 있는데 순매수 1위네요. LG엔솔이. 증권사들이 이달 제시한 LG엔솔의 목표 주가도 한 50만 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를 제치고 시총 2로 복귀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산업을 위협하는 변수도 상존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조정세를 겪을 거라는 신중론도 있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 주민의 연구원은 올해 3, 4분기 첨단 제조세액 공제, 이 AMPC를 제한 영업적자는 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4, 4분기 전방 재고 조정 여파로 실적 부진이 예상이 돼서 주가는 주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에 예정된 미 대선 결과가 시장 판도를 바꿀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에는 전기차 관련 정책은 원점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주 연구원은 LG엔솔의 주가가 주춤할 때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면서 LG엔솔의 주가는 미국과 유럽의 정책 가시성이 뚜렷해질 11월 이후 반등할 것이라고 했고 메리츠 증권의 노호 연구원도 LG엔솔의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은 내년에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긍정 편향의 접근법이 유리할 것이다 하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2차 전지 제가 안 좋게 얘기하다가 지난달부터는 일단 금리나, 그죠? 2차 전지 업체들이 그동안에 캐파 증선을 한다고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근데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부채 늘렸던 거에 대한 부분의 고통을 받던 게 약간의 순화되면서 안도랠리가 있을 수가 있고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11월 달부터 대선 이후에 시장 자체가 다시 강세장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강세장으로 전환되면 코스닥 좋게 봅니다. 코스닥 이제는 10월 말부터 코스닥 저희 아까 그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에서도 다 ETF를 활용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10월 말에는 코스닥 150도 또 편입을 일부 시키는 알고리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퀀터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2차 전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개미 열광 서둘러 배당주 투자하는 이유 3가지라고 하는데 이달 서학개미 순매수 1위 미 배당주 ETF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됐고 가을이 되자마자 투자자들은 배당주에 열광하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된 가운데 서학개미는 서둘러 배당주에 투자하는 모습이고 배당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만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현 시점에 가장 안정적이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게다가 국내에서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출시되며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부분은요. 경기 침체 초입에서 금리가 떨어질 때는 배당주를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말에 우리 이성준 대표가 했던
글로벌 인사이트 그거 꼭 보시고요. 거기 보면 이미 7월 8월 달에 미국의 펀드들은 이렇게 고배당주나 경기 방어주로 다 시프트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배당주로 가는 거는 나는 그냥 평생 고배당주 투자만 할 거야. 예, 그런 분들은 상관은 없는데 이제 고배당인가라고 들어가기는 약간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이 슈왑 US 디비던드 에코티 ETF고요. 이달에 950억 정도 매수했네요. 일명 슈드, 네, 슈왑에다가 US에다가 디비던드 합쳐서 이 슈드로 불리기도 하는 이 ETF는 미국 대표 고배당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홈디포 4.3, 브라이전 4.25, 블랙락 4.2, 시스코 4.2,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4.0 이런 식으로 주요 배당주를 담고 있고요. 연 4회 3692 배당을 이 쿼럴리 분기마다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존 배당 수익률은 3.49나 됐고요. 미국 기준금리가 당시에는 5.25에서 5.5%보다는 낮죠. 하지만 배당주는 금리 인하 시기에 매력이 커지고 채권을 비롯한 저축 상품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고요. 이달 미국이 금리를 4.75에서 5% 조정하면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퍼센트포인트 인하하자 배당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게다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남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죠. 국내 자산 운용사도 뭐 이래저래 투자하는 ETF를 쭉 내놓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국내 밸류와 관련된 국내 이 배당주 투자는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국내 배당주는 4, 5월 달에 사서 11월, 12월 초에 팔아먹는 그런 전략이 그동안에 맞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이 고배당주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매수하고 계시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3.5% 정도 나오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물론 배당 소득세라든지 이런 거를 좀 떼긴 떼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뭐 꼬마 빌딩이니 뭐니 상가를 사서 노후에 그 상가로부터 수익률 얼마를 기대하는 그런 투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로 서학개미들이 열광한 배당주 투자에 관한 기사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내일이면 또 쉽니다. 네, 퐁당퐁당 이번 주는 이어가는데 저는 또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